자, 지금까지 그러면 이 얘기를 했습니다. 1경원짜리 미국의 연준 재무제표. 채권자죠, 채권자. 연준이 1경원 8조 달러어치 현금을 찍은 다음에 지금까지 1조 달러를 윤정기로 빡빡빡빡 찍어서 사회에다가 현금을 던져주면서 채권을 받아온 거죠. 연준이 채권자예요. 저 돈을 다 어디에 갔냐? 채권자니까 연준한테 갚아야 돼요. 참고로 미국 정부의 부채는 연준의 싸대기를 때리죠. 여기는 빚이 3경 6천조입니다. 뭐 어마무지하죠. 연준 거 그대로 갖고 와도 택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야, 미국 정부 빚이 3경 6천조면 너희들 만약에 금리가 1%가 오르면 금리 올린다며요? 뭐 40년간 내려오던 게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냐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1%를 올리면 이자 부담이 360조가 늘어요. 1년에. 그 뭐 미친 거죠. 3천억 달러씩 증가를 하니까 이게 지금 너희들 그렇게 빚이 많은데 버티는 게 이자율이 낮으니까 우리로 치면 뭐 10억, 20억을 빌렸어도 이자율이 뭐 0.1%면 무서울 거 없잖아요. 내가 100억을 빌리면 어때? 이자율이 0.01%면 1000억도 빌리지. 이자율이 낮으면. 마찬가지로 금리가 낮게 해서 버티고 있는 건데 니들 그 금리가 올라버리면 이자 비용 감당 가능하겠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물론 미국은 감당 가능할 것 같기도 한 게 얘네는 1년에 재정 적자를 3천조씩 봅니다. 미친 나라. 제정신인가? 재정 적자가 3천조가 나요. 3천조를 마이너스 통장을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조 정도는 뭐 10%이긴 한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채 금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니들 빚이 그런데 빚쟁이 주제에 그거 올릴 수 있겠어? 자기 빚이 그런데 그거 대출금리 올릴 수 있겠냐고 얘기하는 거 똑같죠. 뭐 저 같은 일반인이 뭐 100억 빚이 있는데 네가 금리를 올릴 수 있냐? 네 얼굴에 침 뱉기 아니냐? 뭐 얘기를 하는 거고. 게다가 이 얘기를 어디서 많이 하냐면 미국채, 미국의 이제 채권이죠. 미국한테 돈을 달라고 미국의 채권자 순위 1위가 일본입니다. 일본, 중국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2위가 중국이에요. 옛날엔 일본이었는데 중국이 미중 갈등 있는 다음에 채권의 규모를 줄이면서 한 1조 달러씩 들고 있어요. 대충 1200조씩 빚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예요. 그래서 가끔 중국이 좀 많이 팔았죠. 가끔 이런 얘기해요. 중국이. 야, 니들 자꾸 나 자꾸 건들면 확 팔아버린다. 니네 채권. 니네 금리 올라가면은 너 빚이 뭐 3경 얼마라며? 내가 확 팔아버리면 금리 올라가고 니네 이자 비용 착살나. 미국 금리 올라가니까 내가 니들 약점을 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내가 지금 1조 달러 이거 다 던지면은 거의 연준권 폭탄한 연준만 양적 긴축하냐. 나도 던지면 거의 긴축이다. 너희 멸망하는 거야. 내가 던지면. 미국채 금리 지금 1조 달러인데 미국이 이걸 듣다가 물론 이런 얘기를 하죠.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 연준 보유량이 8분의 1밖에 안 되고 또 미국이 진짜 결정적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채권자들한테 확 안 갚아버린다. 이게 할 말인가 싶긴 한데 채권자가 이것이 빚 갚으라고 뭐라고 한다 그러면은 듣고 있다가 가만히 참다가 아유씨 안 갚아버린다 이러면 채권자가 흔들다가 미안하이 뭐 또 그거 갖고 그래 자네 성격이 좀 있구만. 아니 그 판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이거 젊은 사람이 그 성격 급하게 천천히 갚아. 천천히 천천히.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빚을 빌릴 때도 조금 빌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안 갚아버린다 그러면 갚지 말던 거야 새끼야 이럴 텐데 너무 크니까 이게 애가 열심히 일해서 갚아야지. 아니 천천히 하라는 거지. 천천히. 사람이 성격이 급해요. 이러면서 이렇게 달래야 돼요. 똑같죠. 자꾸 갚으면 안 갚아버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웃긴 게 이게 뭐 채권자 채무자 중에 가능한 건 사실은 중국이 아니어도 주기적으로 디폴트를 얘기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어려운 점잖은 표현으로 부채 한도 상향. 부채 한도 상향이 안 되면 뭐예요? 빚 못 갚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부채 한도 상향 이런 이슈 맨날 이게 결국에는 뭐 나 안 하면 디폴트 해버린다 뭐 이런 얘기니까 물론 아무도 미국이 디폴트 할 거라고 우려를 표하진 않죠. 왜냐 뭐 디폴트 한다 그랬다가 결국에 달러는 미국이 찍는 거니까 윤정기 돌려서 뭐 1조 찍으면 되기 때문에 아무도 걱정은 안 하지만 어쨌건 확 안 갚아버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그 기분이 안 좋죠. 아니 쟤네들이 지금 슈퍼파워 미국을 뭐로 보고 지금 나한테 빚을 갚으라 안 갚으라. 그래서 얼마 전에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안 되겠어. 손 좀 봐줘야겠어. 그래서 나온 법이 있는데요. 미 공화당이 2020년에 실제 트럼프 시절에 법을 만들었어요. 청나라 채권 빚을 중국 보고 상환하라는 법안을 마련했다. 야,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니네 채권이 있어. 뭐 너 아까 전에 니 얼마 있다고? 1조 달러? 야, 우리도 있어. 야, 기다려. 생각해보니까 있지. 야, 잠깐만. 옛날에 청나라 니네가 청나라를 뭐 계승했다며. 땅덩이 그래서 뭐 티베트도 니네 거고 뭐 저 위구르도 니네 거 다 니네 거라며 청나라여서 니가 청나라를 계승했으니까 청나라 채권을 갚아라. 그런 게 있나? 청나라에서 뭐 형한테 빌려줬나?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있지. 이거 있어요.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유튜버라 갖고 온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있어요. 청나라 채권. 이거 저기 옥션 가면 있어요. 여러분들 살 수 있어요. 옥션 가면. 있습니다. 아마존 가면 아마 있을 거예요. 저 아마존 안 가봤는데 실제로 청나라가 철도 건설비 마련을 위해서 발행한 채권이에요. 있습니다. 아직 있어요. 이거 갚으란 말이야. 근데 저게 뭔데? 지금 1876년에 청나라에서 최초의 철도가 완공이 됩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중국인들이 철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크게 없었다 그래요. 그거 뭐 깔아봐야 뭐 아직 개념이 없는 거죠. 개념이 그때 당시는.
거의 뭐 황제 시대니까 아직도. 근데 문제는 1895년에 청일전쟁에서 깨져버렸는데 보니까 다른 나라 애들은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철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중국 군사들은 뛰어다녀. 베이징에서 군대를 보내니까 저기 만주까지 뛰어가더라. 저도 뛰어갔어요. 뭘로 갈 거예요? 철도가 없는데. 만주까지 뛰어가니까 이거 지는 거야. 조선에서 뭐가 있으면 야 만주에서 조선을 뛰어요? 그럼 또 뛰는 거죠. 개마고원쯤 왔습니다 하고 맨날 뛰어간 지니까 야 잠깐만 이래갖고 뭐 되질 않는다 되질 않네. 또 저쪽 남쪽 홍콩에서부터 뭐 프랑스가 뭐 영국이 뭐 모네 나라 자꾸 가서 찌르는데 군대 하나 보내려면 또 뛰어가죠. 한 달 동안 중국 땅덩이가 좀 넓어야지 아직도 뛰고 있냐? 뭐 이런 거 하니까 제 중국이 철도 부설론이 급부상을 합니다. 근데 중국이 좀 작으면 모르겠는데 이 넓은 땅덩이에 철도를 이거 다 깔려면은 이게 돈이 어디 있어요? 게다가 청나라 그때 당시 청나라가 뭐 있겠어요? 지금의 중국이야 있지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들긴 만듭니다. 조금 만드는데 좀 지지부진하죠. 지방 정부가 돈을 대고 뭐 민족 자본이라 그러는 한마디로 국민들이 좀 돈을 대서 돈 있는 호족들이 좀 만들고 조금씩 까는데 좀 지지부진해요. 이런 와중에 1900년에 청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건이 펼쳐지는데요.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배운 외세 배척운동, 의화단 운동이라는 게 펼쳐집니다. 청나라에서. 청을 돕고 서양인들을 물리치자. 어디서 많이 듣던 어디서 많이 뭐 양이하자 뭐 이런 거에서 많이 들었는데 우리나라 무슨 대원군 아저씨가 떠오르고 하는데 하여튼 그거 비슷하게 청나라에서 이 양놈들을 물리치고 청나라를 돕자 이런 의화단 운동이 펼쳐져요. 그래서 외국인들 학살하고 막 일어나죠. 의화단 운동이 펼쳐지는데 가만히 보고 있던 그 당시에 지배자였던 서태후가 정신줄을 놓쳐. 정신줄을 놓고 의화단을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도적대잖아요. 도적대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청나라를 위해서 일어났다고는 하지만 그거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외국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화해를 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의화단을 정식 군대로 인정을 하고 서양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을 하고 정신줄 놓고 열광들과의 전쟁을 선포하죠. 이게 열강과의 전쟁이어도 약간 좀 그런데 열광들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강이라는 거는 좀 이따 나오겠지만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일본, 미국, 어디죠? 이탈리아, 독일 뭐 이런 데거든요. 뭐 어떻게 됐으려고는 뭐 뻔한 거고 하여튼 저런 애들하고 전쟁을 선포해요. 참고로 당시의 중국 황제가 광서제입니다. 광서제는 이걸 딱 듣는 순간에 잠깐만 이건 아니다. 잠깐만 뭐라고요? 열강들과의 전쟁 이건 아니다 해서 아니되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근데 당시에 실권자는 서태후니까 뭔 소리야 좀 조용히 좀 있어 해서 무시하고 저걸 진행을 했다 그러는데 결국에 7월에 서양 열강 8개국 일본까지 껴서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일본, 미국,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지구방위대하고 싸우는 거죠. 그때 당시에 지구방위대하고 뭐 이 정도면은 뭐 2차 세계대전 양쪽 편을 합친 거하고 같이 싸우는데 청나라하고 뭐 결과는 뭐 안 봐도 뻔하죠. 텐진 날아가고요. 베이징 날아가고요. 이거 아편 전쟁 이후로 두 번째 날아가죠. 베이징 날아가고 결국 폭풍 패배하죠. 폭풍 패배하는데 뭐 당연히 지겠지. 뭐 어떻게 얘기했어. 이때 서태후가 시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 잠깐 보여드리면 베이징에 함락될 때 여기서 일로 도망을 가요. 철도가 없으니까 뛰어갔나? 말로 갔겠죠. 철도가 있었나 모르겠는데 시안으로 도망가면서 황제였던 광서제를 끌고 갑니다. 이렇게. 근데 광서제는 가기 싫죠. 이때 서태후를 내치고 자기가 진정한 황제가 이 권력을 잡아야 되니까 혼자 가라 그랬는데 서태후가 끌고 가려고 그래요. 당연히 황제니까 끌고 가려고 했는데 안 가고 나는 연합군과 강화적을 맺겠다 이러고 계속 주장을 했다 그럽니다. 그랬다가 비극이 하나 펼쳐지는데 유명한 사건이에요. 광서제, 황제의 와이프였던 이 진비라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24살 우물에 던져서 죽여버리죠. 서태후가 말 안 듣는다고. 요분입니다. 요분. 진비를 우물에 던져서 죽이고 싫다는 광서제를 끌고 시안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결국 시안으로 갔다가 1908년에 이 광서제가 독살을 당하죠. 물론 누가 했냐는 거는 말이 많은데 그 당시 위안스카이냐 서태후냐 말은 많은데 결국에 독살을 당하고 이 광서제의 그 다음 조카가 황위에 오릅니다. 이게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3살짜리 푸이가 되죠. 이 중국의 마지막 황제 선통제라 그러죠. 푸이가 되는데 독살당하고 이제 3살의 황제가 되죠. 그래서 형님들이 잘 아시는 1987년 개봉작 마지막 황제의 3살짜리 얘입니다. 얘. 자기 삼촌이라 그래야 되나? 자기 삼촌이 독살을 당하고 왕위에 오르는데 물론 광서의 사망 후에 3일 뒤에 서태후도 시원하게 말아드셨죠. 서태후도 죽으면서 결국 청나라 시대가 끝나는데요. 뭐 지금 청나라 시대 끝낸 거고 어쨌건 의화단 운동에서 졌어요. 8개국하고 싸움에서 지니까 결론적으로 내야 될 전쟁 배상금만 이만큼이 됐습니다. 뭐 나라가 빚더미에 앉았죠. 가뜩이나 없는 나라였는데 그때 당시에 청나라가 지금 뭐 빚더미에 앉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와중에 머리를 쓴 대신이 등장합니다. 이 아저씨도 역사책에서 보셨을 때 성선회라 그러는데 우정부 대신이죠. 이런 아이디어를 내요. 우리가 지금 빚도 갚아야 되고 철도를 깔아야 되는데 이걸 두 개를 동시에 해결할 아이디어가 있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미래에는 아마 금융공학이라고 부를 텐데 한 100년 빠르게 내가 이 아이디어가 있어요. 100년 빠르게. 무슨 아이디어인데
철도를 국유화해서 이걸 금융고각적으로 만들어서 얘 팔고 쟤 팔고 하면 된다. 한마디로 외국 자본에 들어와서 투자를 받은 다음에 그걸로 철도를 깔어. 우리 철도가 생겼네? 외국 자본도 들어왔어. 외화도 생겼네? 그럼 그걸로 빚도 갚고 철도 얘네 이걸로 뭐 몇 년 수익하다가 나중에 나가면 그거 우리 거 아니냐? 월스트리트 취업하셔야겠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내요. 나름 반짝반짝한 철도를 국유화해서 우리가 하면 된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긴 했는데 문제는 지네께 아니거든요. 빈 땅이면은 뭐 모르겠는데 뭐 황제께 아닌 게 어디 있겠냐마는 그 당시에 뭐 그렇게 따지면 황제께 아닌 게 없겠죠. 그 지방 정부도 돈 넣고 국민들도 돈 넣고 사유화돼 있는데 그거 내 나라에서 국유화해서 그 외국 주면 외세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때 표현으로 외세한테 주면 야 우리나라 그 뭐 외환은행 하나 줬다가 나중에 영화까지 만들어지는데 야 그건 결국 은행 하나인데 이거는 전국에 있는 철도를 뜯어다가 준다는 건데 이게 되나 뭐 되긴 됐어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는데 돌려줄게 나중에 지방정부 뭐 네 개인 돌려줄게 언제 그랬더니 돈 벌면 줄게. 그걸 믿으라고 돈 벌면 그 철도 만든 다음에 돈 네가 언제 벌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밀어붙입니다. 이 아저씨가 성선회가 밀어붙여서 어떻게 되냐. 청나라가 영국, 독일, 미국, 프랑스 4개국과 자금 조달을 합의하고 1911년 5%의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요. 여기에 유명한 은행들 다 들어왔습니다. 유명한 들어와서 뭐 이런 걸 또 다 주고 또 이것도 뭐 그것도 뭐 5%까지 줘. 뭐 철도도 내 거 뭐 나중에 깔면 내가 이거 해서 뭐 지금 안 그래도 그 청나라 이렇게 나눠 먹게 생겼는데 이거 다 뛰어들어져. 그래서 나온 게 청나라 채권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철도 만들려고. 여기 철도 있죠? 철도가 있는 거예요. 철도 만들려고 이제 저거를 등장을 했는데 문제는 내 땅을 국유화시킨 다음에 외세한테 넘겼다. 그래서 보로운동이라는 게 펼쳐집니다. 보로 한마디로 철도를 지키겠다. 중국 우리 청나라의 자산을 외세로부터 지키겠다. 인민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911년에 신해년 10월 10일 날 중화민국이 성립되고 순원 아저씨가 미국에다가 내려와서 중화민국을 만들면서 그게 신해혁명으로 이어지면서 2000년을 이어온 중국 황제 시대가 폐막되고 청나라가 망하고 중화민국이 결론적으로 저 철도 그렇게 외세한테 홀랑하려다가 저런 일이 펼쳐지는데 이 와중에 나온 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청나라의 채권입니다. 청나라의 채권이 이 채권자가 파산을 한 게 아니라 채권자가 멸망했거든요. 야 이거 채권자가 파산을 했으면은 나중에 뭐 돈 벌면 갚아 할 텐데 얘가 멸망했어요. 역사에 보기 드문 일입니다.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멸망했어요. 한 2000년 버텼는데 멸망했어. 그러면 이거 휴지거든요? 휴지죠. 사실은 휴지가 됐는데 잘 보니까 쟤네들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휴지 들고 있는 애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밤에 잠을 못 자고 있는데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을 하죠. 순원 아저씨가 들어와서 뭐 어쩌고 하면서 그러면 갚아야 되나? 이거 갚아야 되나? 그럼 청나라를 네가 이었니? 그럼 이었지. 갚아야 되니? 그러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거를 고민을 하는데 문제는 이때까지만 해도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공산주의 국가니까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뭐 미국 채권자들이 저거 들고 중국 갈 수는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냉전 시대인데 어디 중국에 가 돈 받으려다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못 가고 있었는데 수교도 안 돼 있고 근데 1979년에 미중 수교가 체결됩니다. 그때까지 들고 있었죠. 이거 뭐 갑오로 내려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얘야 내가 죽거든. 그날 되면 가서 꼭 달라 그래라. 할아버지 이거 60년 된 건데 됐고 이거 어차피 뭐 했을 거야. 이거 휴지로 쓸 건 아니잖아. 딱 액자로 만들어 놨다가 수교 체결되는 그 순간에 들고 집단 소송을 제기합니다. 1979년. 실제로 소송을 해요. 소송을 해서 미국 연방 법원이 일부 승소 갚아라. 일부 승소 명령을 내려요. 근데 명령을 내려봤자 중국 정부가 싫다 그러면 이거 뭐 걔들이 끌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1억 달러 중에서 4,100만 달러 441% 정도를 갚아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중국이 이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뭔 개뼈다고 삶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갚을 의무가 우리가 어딨냐. 그게 청나라는 청나라고 나는 나지. 쇠망한 옛 정부의 해외 부채를 인정할 수 없다. 1983년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 서방 측의 강압으로 발행된 채권이다. 니들이 강압으로 발행된 거를 우리가 인정하면은 우리 100년의 혁명적 투쟁을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안 갚는다는 거야. 안 갚는다는 거를 빠락빠락 주장을 하니까 저때 당시에는 저거를 우길 수가 없었던 게 저거 조금 전에 뭐 핑퐁 외교 그러면서 한창 분위기 좋고 뭐 대탕트라는 둥 뭐 이러면서 서로 뭐 수교하고 막 그러는 때거든요. 한창.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원고 패소합니다. 끝까지 갔다가 대법원까지 갔는데 원고 패소하고 그냥 없던 일로 됐어요. 없던 일로 되면은 무슨 소리예요? 얘야 내가 죽거든 이거를 갖다 줘라 했던 게 다시 휴지죠. 다시 액자에 넣어야 돼요. 이렇게 들고 하다가 줬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펴서 다시 액자에 넣어서 이렇게
우리 손자한테 줘야지. 이제 우리 손자까지 기다려야죠. 다시 휴진데 뭐 이긴 줄 알았는데 꺼냈다가 다시 잘 절여서 다시 넣어. 그래서 요즘에 옥션 가면 있대요.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가면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손자가 참지 못하고 에라이씨 이게 휴지지 하고 파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가면이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유채권자들이 들고 이게 만약에 니들이 청나라를 계승한 게 아니면 대만에 가서 이거를 달라 그러면 되냐? 대만이 그러면 청나라를, 이거 원래 국민당 정부가 청나라 그거잖아요. 그 다음 정부니까. 그럼 국민당 정부가 정통이 있는 정부냐? 우리는 대만에 가서 이거를 요청하면 되냐? 얘기를 해라. 중국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대만이 정통성이 있는 정부냐? 거기가 나라냐? 나라라고 니들이 얘기하면 우리는 거기 가서 얘기를 하겠다. 뭐 가불기 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뭔 소리야? 그러니까 대만이 니들이 정통성 있는 국가로 얘기를 하면 알겠어. 그럼 니들이 청나라 후손이 아니구나. 그러면 대만에 가서 후손을 걸겠다. 그 니들이 원차이 나라며? 그럼 니들이 청나라 그거 아니냐? 그 니들이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로 즉 소송할 때 변호사들이 이런 걸로 걸었죠. 이런 걸로 걸었는데 물론 변호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만에 가서 얘기해봐야 대만도 안 갚죠. 대만도 안 갚지만 아니, 소송할 때 저렇게 논리로 가는 거죠. 저걸로 막 걸어갖고 물론 대만도 안 갚으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 이게 비슷한 일이 예전에 유명했던 일이 있는데 신문에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유럽에서 있었죠. 나폴레옹 채권. 되게 유명합니다.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갖고 오면 1805년에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원정길을 갑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을 올라갔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마을 주민들한테 뭘 좀 달라 그래요. 주전자, 뭐 소나무, 뭐 가서 일 좀 하고, 야 우리 추워요, 불 좀 떼요.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야 우리가 널 뭘 믿고 했더니 전쟁이 끝나면 내가 갚아주겠다. 약속을 해요. 뭐 써줘요 이렇게. 나폴레옹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하고 뭐 6개월 내 뭐 이렇게 써줘요. 그리고 이걸 받아 가요.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배를 쬐죠. 배를 째고 나중에 저 세인트 헬레나인가? 거기 가서 얘들아 미안해 내가 못 갚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액자에 보관을 해갖고 언제까지 들고 있냐? 179년을 프랑스 정부한테 채권 추심을 합니다. 주기적으로 해요. 진짜로 전화해서 야야야 내 채권 갚아. 나 분명히 그 얘기했다. 이거 만기 연장 된겨? 해야 돼요. 우리 채권 추심할 때 몇 년 이상 뭐 안 하면은 이거 자동으로 없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화해. 야야 갚아. 끊고 179년을 이어왔으니까 그 전화 계속 받던 프랑스가 에라이씨 더러워서 하면서 미테란 대통령이 1984년에 방문을 해요. 그래서 갚아줬어요. 그래 줄게. 그거 얼마? 그마 뭐 6개 뭐 이렇게 해서 줬다 그럽니다. 아이 독한 자식들이네 이러면서 아이 채권자한테 주는 거죠. 주고 정말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썰에 따르면 동상도 세워졌다 그럽니다. 아이 더러워서 준다 뭐 이렇게 써서 야 이 독한 자식들에서 동상도 주면서 나폴레옹이 빚을 청산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자 근데 그거는 뭐 나폴레옹이 유럽에 있는 프랑스니까 민주주의 국가니까 뭐가 대화가 되는데 저게 중국이잖아요. 말이 안 통해서 영원히 휴지가 되고 이렇게 액자에 있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위기를 살려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2017년에 이 모든 위기를 해결해줄 해결사 말 그대로 해결사죠. 2016년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중국 뭐 어쩌고 얘기하면서 받아주겠다. 무슨 소리냐? 얼마라고? 뭐 청나라? 뭐 받아주는 거죠. 잠깐만 기다려. 전화기 딱 들고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계산을 해봤다. 무슨 계산? 현재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가 1조 달러예요. 1200조. 미국이 1200조를 갚아야 돼. 근데 100년 전에 니네가 빌려간 청나라 국채 가격을 쓴 다음에 그래서 100년 인플레이션 곱하고 5%라 그랬지. 그거 복리다 복리. 5% 곱하고 위자료도 있어야 되죠. 위자료 곱하고 뭐 기회비용 뭐 이렇게 하니까 하여튼 이런 많은 걸 돌렸더니 1조 달러 이상이다. 그럼 니들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채권 1조 달러. 우리가 갖고 있는 니들 청나라 국채가 1조 달러.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뭐다? 퉁! 이런 정밀한 계산 끝에 우리는 뭐다? 퉁이다. 퉁이니까 알겠어 안 갚아도 되는데 없던 걸로 하자. 브라더? 없던 걸로 하자. 똑같잖아. 어디 1조 달러? 일단 아유 또 하필 기가 막히게 딱 맞네. 이게 인연인가 싶어. 이게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되려고 만들까 싶어. 이게 어떻게 또 딱 맞네. 신기해. 그래서 퉁치자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농담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짜 했습니다. 진짜 하고 그렇다는 소리를 하면서 법안도 만들어요. 그래서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공화당이 2020년에 그 법안도 올려요. 통과는 안 됐겠지만 통과돼봐야 뭔 소용이 있냐 싶지만 하여튼 상한 법안도 마련해뒀어요. 이렇게 법률적 근거도 마련해두고 이제 사인만 하면 된다. 자 내가 할게 먼저 럼프. 자 1조 달러 트럼프 사인했으니까 이쪽에는 이제 중국만 사인하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사인하면 되니까 사인만 하면 서로 퉁치면 아유 우리 사이가 또 여기서 이렇게 또 좋아질 수 있구나 이런 소리를 했는데 뭐 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저 정도가 되려면은 뭐 거의 뭐 우주 개발을 같이 해서 뭐 화성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이 큰 게 개발이 돼서 1000조 달러짜리가 나오지 않는 한 힘들 것 같긴 하여튼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1983년에 미국이 아까 전에 법원에서 채권 반환을 요청할 때 북한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북한이 1983년 미국이 중국한테 청나라 채권 갚으라는 건데 니들은 왜 성명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중공인민의 위신에 대한 모독이다. 1980년에 나온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갚지 마라. 아니, 야, 옆집이 빚 갚는다는데 왜 니가 뭐 준 거 있나 거기? 준 것도 없으면서 성명서를 발표해요. 물론 얘네가 이렇게 발표하는 거는 이해가 가긴 합니다. 왜? 저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북한도 국채가 있냐? 있죠. 있습니다. 뭐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있어요. 북한이 국채를 갚고 있냐? 당연히 그럴 리 없겠죠. 갚을 리가 없지. 갚을 리가 없지. 갚을 리가. 약속을 뭐 짐짝처럼 여기는데 1984년에 디폴트를 선언했어요. 안 갚겠다는 거죠. 안 갚겠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지금 198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983년에 당연히 이런 무슨 뭐 중국 인민의 위신에 대한 모독이며 이거 발표한 게 자기들 안 갚으면 그러니까 나한테 빚을 갚으라는 거는 여기다가 이거죠. 북한 인민의 위신에 대한 모독이다. 어디 그 업계 말이야. 못 배웠구만 돈 얘기라고 말이야. 이게 몇 년에 돈 얘기를 해? 못 배운 것들 하면서 안 갚겠다는 얘기를 이제 발표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면 안 갚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했기 때문에 저때 현재까지도 디폴트입니다. 뭐 갚아야 뭐 다시 뭐 국제사회 나오지. 아직도 디폴트이기 때문에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디폴트를 해제하려면 금융시장에 다시 들어오려면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갚잖아요. 아무도 갚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그럼 이 북한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저것도 액자에 넣어갖고 100년 들고 있어야 되냐? 이것도 제가 알기로 옥션이나 그런 데가 있다 그럽니다. 보진 못했어요. 감은 있다고 하는데 뭐 있겠죠. 얼마인지 몰라도. 이거를 들고 있는 은행 중에서 한 은행이 주간 조사에서 갖고 왔는데요. 저거를 모아서 어려운 표현으로 자산담보부 채권이란 걸 만들었어요. 이 BNP 파리바가 만들었답니다. 무슨 소리냐면 어차피 니들 못 받을 거 한 4,500억 된다는데 이걸 모아서 유동화 상품으로 만들어서 북한으로부터 빚을 받을 권리의 파생형 자산 상품을 만들었대요. 어차피 못 받을 걸 뭐 하려고 만들어? 한마디로 여기에 투자하면 북한 채권 판다는 거죠. 지금 현재 할인율이 99%. 1,000원짜리 70원에 파는 거죠. 지금. 70원이 만약에 북한이 갚으면 1,000원이 되는 거예요. 갚으면 대박이죠. 갚으면 700원이면 얼마입니까? 계산도 안 되네. 하여튼 1% 뭐 100배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만원 하면 100만원, 뭐 10만원 하면 1000만원. 갚기만 하면 갚을 리가 없겠지만 갚기만 하면 근데 이런 가격 판매를 한다는데 이게 움직입니다. 가격이. 언제 움직이겠어요? 남북 정상회담 이런 거 하면 가격이 올라요. 혹시 갚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는 알죠. 택도 없다는 걸. 그럼 다시 내려가요. 정상회담 올라요. 내려가요. 이렇게 몇 번 하다 얘들도 아는 거지. 아, 저놈들은 정상회담이고 나발이고 해봐야 안 갚는다 해서 요즘에 잘 움직이지도 않는데 가끔 크게 움직입니다. 가끔. 언제 크게 움직이겠어요? 2011년 12월 갑자기 북한 채권의 가격이 상승한 일이 있습니다. 왜? 14센트니까 거의 10배가 올랐죠. 순식간에. 그때 김정일이 죽었거든요. 김정일이 죽으니까 북한 채권 값이 잠깐만 기다려. 저 나라 망하나? 이러고 가격이 올라가요. 아니 그 나라 망하면 멸망하면 채권이 빚을 못 갚거든?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가격이 올라. 야, 그 북한 망하면 니들은 그거 못 받는데 어떻게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가격이 올라. 그게 말이 되냐? 말이 되지. 왜? 그쵸?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우리도 뭐 그쵸. 잠깐만 저게 내 건가? 저게 잠깐만 청나라 채권이 중국 건가? 그럼 북한 채권은 내 건가? 내가 북한을 이었나? 잠깐만 저거 북한 채권을 안 받는다 그러면은 그 중국이 저걸 대신 갚으면 북한을 중국이 이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잠깐만 청나라 채권 그거 남의 얘기인 줄 알았더니 그걸 또 왜 사고 팔고 그래? 북한 채권 그거 쓰레기 아닌가? 그거 저 분쇄기에 넣고 갈아야지. 그걸 액자로 해갖고 아직도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한국 정부에 어떻게 소송 좀 걸어야겠다라는 그런 불순한 무리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저걸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다니까?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뭐 이걸 지금은 1%가 안 되니까 가격이 지금 산다. 좋긴 한데 한국 정부가 그걸 사기 시작하면 야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갚는다는 소린가 얘네가? 야 그러면 가격 엄청 오르겠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뭐 그런 상황이고 이게 옛날에 비슷한 일이 있었죠. 북한보다 좀 나은 나라 2001년에 아르헨티나가 디폴트를 선언합니다. 1,00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못 갚겠다. 그래서 디폴트를 선언을 하는데 나중에 다시 세계 금융시장에 들어와야 되니까 무역 결제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디폴트 선언하면 무역이 안 돼요. 나라가 결제를 못 하는데 무역도 해야 되고 금융도 해야 되고 뭐 수입도 해야 되고 수출도 해야 되고 하는데 안 되니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채권자들하고 합의를 해요. 한 30% 줄 테니까 봐줘라. 지금 나라 망했다. 디폴트해서 경제 망했어. 30%만 받고 가. 그러니까 대부분 30%를 받고 갔는데 내가 투자에 실패했구나. 93%가 30%를 받고 갔어요. 나머지 7%의 채권을 꾸준히 모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 모아요. 똥값이죠. 디폴트니까. 똥값에 모은 다음에 이거 갖고 어떻게 한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아르헨티나 정부한테 소송을 걸어요. 야야야 무슨 30%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분명히 100억이라고 써있는데 그게 왜 30억이야? 내놓으란 거죠. 이자까지 넣는 이자까지. 야 내가 지금 이거 15년을 들고 있어. 15년. 이자율이 뭐 한 7% 10% 써있었을 거 아니야.
7%에 15년이면 곱하면은 야 2배를 줘야지 200억을 줘야지 무슨 30억이 내놔 안 내놔. 소송을 거는 거예요. 아르헨티나에. 아르헨티나가 당연히 안 내놓죠. 당연히 안 내놓는데 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자꾸 저런 헤지 펀드들이 옛날에는 나왔죠. 국가 자산에 압류를 걸어요. 미국에 뭐 아르헨티나가 뭐 사면 압류야. 아르헨티나 배가 어디 들어오면 압류야. 뭐 수출하려고 그러면 압류야. 뭐 자꾸 압류를 걸으니까 법적으로 또 압류를 안 걸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들이 싸우다가 이게 대표적으로 이걸에서 성공을 한 게 여러분들 들어보신 엘리엇 같은 데인데 엘리엇 펀드가 결국에 15년간 아르헨티나가 시달리다. 15년 시달리다가 물어줬습니다. 다 물어줬죠. 결국에는 에라이 더러운 놈들아 이거 먹고 떨어져라 하고 물어줬습니다. 이게 뭐 이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대박 났죠. 엘리엇이 대박이 났는데 이건 아르헨티나고 물론 이 엘리엇이 그 엘리엇이냐? 맞습니다. 이렇게 그 15년간 독하게 아르헨티나를 물어뜯어서 마지막 살안전까지 깨끗하게 발라먹었던 엘리엇이 들어왔죠. 코리아에 들어와서 현대차, 킹대차에 들어와서 지배구조 개선해라 얘들아 뭐 어쩌고 내가 여기 주식 몇 조 샀다 그랬다가 현대차가 그때 뭐 지배구조 개선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때 막 손실나고 그랬죠. 우리 차 전부 다 리콜해버린다. 우리 뭐 망했어요. 진짜 그런 얘기 했어요. 6천억이 손실이 났어. 현대차 대규모 리콜이다. 뭐 그래 가격이 쭉쭉쭉 떨어지면서 나갔습니다. 독한 놈들 위에 독한 놈들이 있는 거죠. 그 지분 팔고 그 나갔다는 게 옛날에 시컬들 뜨겁게 달궜고요. 6천억 손실을 보고 갑자기 뜬금없이 현대차가 6천억 손실 봤다고 공시 띄우면서 주가가 나락으로 갔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뭐 떨궜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디폴트된 국가의 채권을 도대체 왜 사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디폴트 국가의 채권을 사는 건 신용등급이 더 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가 바닥이다. 아니 근데 그건 바닥인 건 알겠는데 그 운 없으면 휴지입니다. 바닥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 신용 등급은 더 안 떨어지지 이미 F니까 이미 F인데 그게 F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휴지가 될 수 있다는 게 리스크긴 한데 하여튼 이런 걸로 지금 청나라 채권과 이제 북한 채권이 같이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게 요즘입니다 라는 얘기고요.